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인들은 마땅히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한다. 현재 외국에서의 중국인들의 날조와 선동이 극에 치닫고 있고 실제로 이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 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한 공영 방송사에서는 이에 관한 주제로 충격적인 내용의 방송을 송출했고 이는 전 세계로 퍼지며 경악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방송사에서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그레타라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의 생활을 돌아보자면 정말 무난이라는 말만큼 잘 어울리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미국인의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저희 가족은 정말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충격적인 상황들을 연달아 겪게 되었고 아직도 이러한 현실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인데요. 일단 저희 가족에게 닥친 첫 번째 뜻밖의 상황은 바로 한국에 관한 것입니다.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은 한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서 발령을 가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 파견을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은 딸 줄리아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저와 남편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미국에서 키워야 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일단 미국은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 치안이 매우 불안하며 인프라도 형편없어서 도시는 십수년 전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마천루와 최첨단의 인프라를 기대하고 미국으로 여행을 오지만 생각보다 훨씬 낡은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보고 실망한 채 돌아가곤 하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육의 질적인 격차도 상당히 심한 편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조차 총기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는 미국이기에 부모로서 가지는 부담감과 걱정은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러한 교육이나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격차가 거의 없이 상향 평준화된 꿈만 같은 나라라고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신호등이 고장난 채로 십수년째 방치되어 있다거나 혹은 멀쩡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총기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경우를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남편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그런 천국의 나라일 리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때문입니다. 줄리아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미국인들로만 이루어져 있던 저희 마을은 정말 순식간에 인구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눈 깜짝할 새에 미국인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수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며 끔찍이도 가난한 국가라며 조롱과 비난을 이어나갔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특히나 줄리아는 중국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기에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에 대해 더욱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딸을 구태여 중국 학교로 보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바로 저희 마을은 중국인들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또한 최대한 중국을 이용해주자 싶어서 줄리아를 중국 학교로 보냈던 거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은 학업 능력이 좋다는 편견이 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그저 마을에 몇 명만이 존재했던 중국인들은 달이 바뀔수록 거의 2배, 3배로 엄청난 속도로 증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은 어느새 마을의 과반수가 넘어가 버렸고 중국인들은 이때다 싶어 본색을 드러내며 마을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인들의 시끄럽고 경박한 중국어 말소리도 엄청난 스트레스였지만 중국인들은 주말마다 웬 야유회를 하겠다며 새벽까지 술판을 벌이며 고성방가를 일삼았고 또 남의 집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중국인들의 횡포에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이러한 교양 없는 행동에 항의라도 하는 날에는 이들은 보복으로 몰래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낸다거나 죽은 쥐나 동물들의 시체를 집안에 던져놓곤 했거든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새로운 다수로 떠오른 중국인들에게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 않게 보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게 하는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인들의 만행에 학을 뗀 마을 주민들은 점점 마을을 떠나가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지고 또 여기가 대체 미국인지 중국인지 분간조차 힘들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을 과반수를 이미 한참 넘긴 중국인들을 몰아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또한 딸을 중국 학교로 보내며 중국인들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해오기로 했던 것이죠. 물론 중국인들의 수준은 처참했지만 미국으로 건너오는 중국인들은 상류층들이라고 했고, 이 말은 저희 마을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일삼는 중국인들은 전부 중국 상류층인 셈이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분명 교양 수준은 낮았지만 그래도 상류층이라 그런지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또 아시아인들은 똑똑하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딸이 아시아 학교에서 공부할 수만 있다면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중국인들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날을 위해 조금만 감정을 절제한다면 줄리아는 동양인들처럼 높은 수학 실력과 학업 수준을 갖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마을 내의 중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런데 딸이 중국 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딸은 아직 유치원생밖에 안 된 매우 어린아이였음에도 난데없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중국의 존경을 표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길래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어린아이가 이런 황당한 소리를 일삼는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줄리아가 잠깐의 고비만 넘는다면 미국 학생들 대부분이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수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욕심을 내서 줄리아가 계속해서 중국 학교에서 수업을 듣도록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정말 최악의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과 어울리게 된 딸은 급속도로 이상해졌거든요. 급기야 줄리아는 한국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그대로 말라 죽는 최빈국이며, 또 한국어는 듣기에 매우 경박하고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천박한 언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자신들의 언어가 저주받은 언어라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마땅히 아름다운 중국어를 배우며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줄리아는 한국인들은 이렇게 배운 중국어를 이용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인 행세를 하며 중국인들을 향한 많은 호의와 관심을 독차지하는 기회주의적인 민족이라며 제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줄리아의 충격적인 주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줄리아의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꽂아두고 도대체 중국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화 내용을 들어본 저는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선생이고 학생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중국인 선생들은 기껏해야 유치원생들인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교육을 했는데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고, 중국어가 이렇듯 듣기에 매우 편하고 멋있게 들리는 탓에 전 세계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려고 안달이 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댔죠. 심지어 딸이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중국인 선생들은 한국어는 열등한 언어고, 이러한 수준 낮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인들도 형편없는 민족이라며 이들은 중국인이 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존심도 없는 민족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을 받는 중국 아이들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이들은 고작해야 유치원생일 뿐이었음에도 교실에서 꼭 한국 비하와 중국 찬양을 일삼으며 정말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소름 돋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중국 학교에 다니게 된 딸이 변해버린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저는 딸이 완전히 중국인들처럼 변해버리기 전에 중국 학교를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을에 사는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와 또 녹음기를 통해 듣게 된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를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끔찍할 정도로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의 파견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자연스레 한국 파견을 반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아닌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라고 주장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대립을 하고 있던 와중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하나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즐겨보던 시사 프로그램이 끝난 뒤
다음 프로그램으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시작부터 충격적이었던 이 다큐멘터리를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감상하게 되었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행보를 중국과 비교해본다면 한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국가인지를 더욱 잘 알 수 있게 되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구수, 자원, 식민지 등을 전혀 갖추지 않고도 인류의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선진국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특징이며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한국이라는 선진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는 정반대죠. 중국을 좀 보세요. 중국은 비공식적으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갖춘 국가입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을 강제로 병합시켰고 빼앗은 땅과 노동력을 통해 인구와 자원, 그리고 사실상 식민지까지 전부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이론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맞지만 현실은 한국과의 1인당 GDP가 3배 이상 차이나며 중국 특유의 조작 통계와 보여주기식 신뢰성 없는 자료를 고려해보건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1인당 GDP 차이는 사실상 10배 이상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국의 운명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갈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즘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언어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언어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국가들 중 하나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의 문자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천재적인 언어며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시절에도 문맹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한국인들의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저 몇 시간 안에도 읽기와 쓰기의 기본을 파악할 수 있는 극한으로 효율적인 문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적 효율성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진국에서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질 좋은 노동력을 얻기가 힘들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발전을 정체시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으니 모두가 고품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죠. 놀라운 건 이렇듯 한국이 한글 덕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발전사는 한글을 직접 창제한 세종이라는 인물의 이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글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이념은 한글의 창제 이래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서 문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한국의 문해력률을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만들어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떨까요? 재밌게도 중국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이 중국의 실질 문맹률은 80%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중국의 지방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 사는 중국인들은 사실상 마을에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자는 배워야 할 문자 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죠. 한자는 각 문자가 고유한 음절을 나타내며 특정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 기반 쓰기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중국어의 기본 소양을 얻으려면 학습자가 약 5,000자 이상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약 15,000자 이상의 한자를 외워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글은 그저 기본 문자가 24개에 불과하고 따라서 몇 시간 안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특정 순서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여러 획으로 구성되고 일부 문자는 최대 20개 이상의 획을 가지기도 합니다. 즉, 한글 전체를 외울 시간에 한자는 오직 한 단어밖에 암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비효율적인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서 중국인들조차 한자를 전혀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한국과는 달리 질 낮은 노동력으로 이어져 중국은 그 많은 노동인구를 가지고도 발전을 전혀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한국은 세종대왕이라는 현자가 수백 년 앞을 미리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한자에서 벗어나 나라를 구원했고 이렇듯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저주받은 언어 때문에 발전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대체 제가 무슨 영상을 보고 있는 건가 싶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주장했던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열등함을 감추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도대체 언제 왔는지
어느 순간부터 다큐멘터리 속의 영상을 함께 감상하더니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타, 정말 중요한 건 저런 게 아냐.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기본적인 한국어만 해도 마치 첫걸음말을 뗀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거든. 이들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는 한국을 존중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수고를 감내하는 노력을 더욱 값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중국인들의 경우는 전혀 달라.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서툴게 구사하면 그 즉시 중국어 실력을 비하하며 모자란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거든. 이들은 진심으로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세계인들은 마땅히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나 현실은 중국은 가난과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자신들조차 자신들의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지. 과연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줄리아를 기르는 게 옳은 선택일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도 전혀 몰랐을 뿐더러 제 무지와 욕심 때문에 줄리아를 중국 학교로 보냈다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제 죄스러운 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송출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언어 덕을 가장 많이 본 국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드라마와 K-팝, 한국 영화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한국 문화가 어떻게 이 정도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국인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중국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그대로 베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할리우드 유명 배우를 중국 영화에 섭외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국 영화나 노래 중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나요? 통계상 약 80%의 외국인들이 중국 드라마나 영화를 켜고 10분의 1도 못 본 채 그대로 콘텐츠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중국어에 신경을 자극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데시벨 때문이라고 하죠. 놀랍게도 이러한 중국어에 듣기 싫은 말소리는 과학적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주로 단음절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특히 빠르게 말할 때 잘린 듯한 불쾌한 리듬을 제공하거든요. 또한 중국어의 각음절은 종종 같은 강조점을 가지며 이는 단어 내에서 더 다양한 패턴에 익숙한 청취자에게는 고르지 못한 소리로 들릴 수 있죠. 중국인들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은 강렬하거나 서두르는 듯한 리듬감으로 빠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들은 성격이 급해서 듣는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는 더욱 압도적으로 들리곤 합니다. 중국 콘텐츠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듯 배려심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형편없는 리듬을 가진 중국어는 듣는 동시에 불쾌감과 짜증을 유발하니 아무리 중국이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도 그 작품성이 전혀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르죠.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 사랑이 한국어 학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좀 보세요. 이는 분명 한국어의 매력적인 특징이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까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한글은 음성학과 디자인에 대한 사려 깊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언어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유기적으로 진화한 많은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쉽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언어 디자인의 모델이 되었죠. 심지어 유네스코는 한글을 귀중한 문화 자산으로 인정하여 읽기와 쓰기를 촉진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문해력상을 수여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따로 있죠. 한국어가 우수하고 듣기에 매우 편한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음절은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음 모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조는 한국어가 원활하게 흐르는 안정적이고 리드미컬한 품질을 제공합니다. 자음 구성만이 빈번한 언어와 달리 한국어의 균형 잡힌 음절 구성은 듣기 좋은 멜로디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죠. 결정적으로 한국어는 미묘하지만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 말의 서정적인 특성을 더하는데요. 이러한 역동적인 억양은 특히 K-팝 노래와 한국 드라마에서 두드러지며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 덕분에 한국어는 표현력이 뛰어나고 모국어가 아닌 청취자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한국어의 음악성은 수많은 외국 팬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콘텐츠를 더욱 즐기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글 그 자체가 한국인들의 정신을 의미하고 또 한국인들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으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수많은 역경을 늘 극복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한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43년 세종이 한글을 도입했을 때 그의 목표는 모든 한국인, 특히 복잡한 한자를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언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의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글은 포용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구현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몇 안 되는 문자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을 좀 보세요. 한국인들은 세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항상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힘을 합치는 것도 이러한 단일민족으로서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려울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숨기에만 바쁜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중국은 각자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 민족들을 억지로 병합하여 중국어를 강제로 교육시킨 국가인데 어떻게 한국처럼 단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듯 언어만 봐도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고 또 왜 발전에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매체와 콘텐츠를 통해 더더욱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한국어의 우수한 특성은 더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한국을 아직도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속의 전문가의 충격적인 주장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느낌마저 들었죠. 저는 한국은 정말로 줄리아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의 한국 파견은 정말 신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의 본격적인 이동 전에 한국을 한번 사전 답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장면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어는 정말로 극적인 성조가 없어서 듣기에 매우 편했고 또 노래를 하는 듯한 멜로디까지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는 달랐던 한국어를 듣게 된 줄리아는 이게 한국어일 리 없다는 듯 그 즉시 선체로 굳어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국인이 없었고 줄리아는 중국인들의 한국어 비하만을 들었지 실제로 한국어를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줄리아는 중국 학교에서는 시끄럽고 경박한 한국어에 대한 영상만을 틀어줬다면서 저건 분명 한국어가 아닐 거라며 도저히 이러한 현실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남편은 귀신같이 그러한 중국 학교에서 보여줬다던 영상들을 찾아냈고 이건 중국인들이 한국을 날조할 때 쓰는 조작 영상이라며 한국인의 목소리만 의도적으로 볼륨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영상 편집 기술로 불쾌한 소리가 들리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충격적인 설명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는 영어보다도 훨씬 듣기 편한 언어였기에 남편의 말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통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분명 학교에서 한국인들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라고 배웠고 공항 같은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는 연기자들이 고용되어 있다고 들었다며 도저히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줄리아는 아직 무척이나 어렸고 순백의 도화지 같은 상태였기에 중국의 세뇌에 단단히 홀린 듯 했는데요. 실제로 줄리아는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박장대소를 하며 자신이 뭘 했냐며 한국어는 저주받은 언어가 맞다며 신나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버스 안에서는 한 무리의 동양인들이 엄청난 침을 튀어가며 시끄러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데시벨이 어찌나 높던지 버스 안은 소음으로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고 승객들 모두가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한껏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은 버스 안에서 악취가 나는 음식까지 섭취했기에 버스 안은 무언가가 부패하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당연히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저건 분명 중국어가 맞아 보였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맞아 보였죠. 아무래도 마을 내의 중국인들은 분명 형편없긴 했지만 아무튼 그들은 중국 상류층들이라 그나마 조용한 중국어를 구사했던 것 같았고 이들처럼 정말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시끄럽고 경박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딸은 도통 버스 안을 울리는 저주받은 언어가 중국어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시켰고 그들의 언어가 자동으로 중국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줄리아 또한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의 세뇌에서 점점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 도착했고 시차도 적응할 겸 예정에도 없던 경복궁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 없이 도착한 경복궁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경복궁은 생각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복궁의 정문인 장엄한 광화문은 정말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목조 누각에 얹힌 우뚝 솟은 석조 구조물은 마치 다른 시대로 향하는 관문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무 기둥의 복잡한 디테일과 생생한 색상의 회화 작품은 건축에 투입된 예술성과 헌신을 드러냈고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국가가 아닌 원래부터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가진 국가였구나 싶어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대문을 통과하면서도 경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넓은 궁전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 북한산을 배경으로 평온함과 장엄함을 더했거든요. 경복궁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자연과 건축의 균형을 이루는 세심하게 설계된 장소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경복궁 이곳저곳에는 별도의 이어폰을 나눠주는 부스가 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의 웬만한 관광지에서는 해당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공하는 AI 기반 번역 이어폰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어폰은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고 경복궁 이곳저곳에 설치된 GPS 및 블루투스 센서로 인해 방문객이 접근할 때 각 장소에 대한 오디오 내레이션을 제공해줬는데요. 심지어 오디오는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었기에 방문객이 기기를 계속 살펴볼 필요 없이 저절로 장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들을 수 있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로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미국보다 기술적인 우위에 있는 선진국을 보고 가난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황당한 모습에 학을 뗐고 어쩌면 한국이야말로 딸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천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회로로 이동했어요. 경회로는 나무로 둘러싸인 넓은 연못 옆에 자리 잡은 2층 건물로 연못 가장자리의 섬과 동시에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고요한 물빛이 자연의 거울을 만들어내며 정자와 나무, 하늘을 완벽하게 선명하게 담아냈고 경회로는 이러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죠. 북한산과 주변 봉우리의 멋진 배경은 또 어떻고요? 고궁의 거의 모든 곳에서 멀리 솟아있는 웅장한 산의 실루엣을 감상할 수 있었고 고궁과 자연경관의 조화는 분명 경복궁의 장엄함과 견고함을 더하고 있었는데요. 산은 마치 자연이 궁전을 지키는 것처럼 경복궁을 보호하는 느낌을 주었고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경회로의 고요한 물길부터 저 멀리 장엄한 산세까지 경복궁의 자연미는 그야말로 방문객들에게 한국 미학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고 경복궁은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 과거의 예술성을 감상하며 활기찬 도시의 중심부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분명했죠. 물론 한국은 이러한 아름다운 유적에 더해 다양한 최첨단 인프라까지 구비해 둠으로써 현대와 과거의 조화를 더욱 완벽하게 구현해 놓았더라고요. 궁전 마당의 대화형 키오스크는 AI를 기반으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다국어 키오스크는 전 세계 모든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시스템을 통해 방문자 관심사에 따라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저희는 키오스크를 통해 한국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는 장소를 추천받을 수 있었고 다도와 서예 체험 프로그램까지 예약하는 등 아무런 정보 없이 경복궁에 왔음에도 최고의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경복궁에 대해 감탄할수록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감히 깔본 중국에 대한 상당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떤 참사가 일어났을지 정말 아찔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줄리아 또한 한국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기존의 한국에 대한 멸시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눈치인데요. 한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천국의 나라가 맞았고
저는 딸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해줄 한국에 엄청난 기대감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